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인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개구리 대신 귀뚜라미가 울고 밤에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대비들 잘 하셔서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 창업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에서 9월 3일자로 난 기사인데요. 메인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카페 옆에 또 카페. 매일 35곳 늘어 9만 곳. 9만 개라뇨. 엄청나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5만 개인데 카페는 4만 개가 더 많은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9개는 망한다고 하는 카페인데 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지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서울 성동구 금호사거리에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와 컴포즈 매장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작년 10월 과자 가게가 있었던 자리에 메가커피가 먼저 들어섰고 그 옆에 있던 개인 창업 카페가 올해 4월 문을 닫자 한 달 뒤 컴포즈 커피가 문을 열었다. 한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상권이 포화 상태라도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출점한 경우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 르미에르 종로타운 빌딩 1층에는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이디야 커피가 나란히 영업 중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가맹점주, 즉 점포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싸우는 거죠. 어떤 경우는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맹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전쟁터가 돼버린 자리에서는 유혈이 낭자할 뿐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1년 새 카페가 1만 3천 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매장이 1000개, 2000개 되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테이크아웃 수요가 폭증하면서 커피 전문점이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3천여 매장을 운영 중인 이디야 커피에 이어 메가커피가 지난달 2000호점을 돌파했고 컴포즈 커피도 1720개 매장을 열었다. 백다방 1100개, 더 벤티 1000개도 몸집을 키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커피 음료점은 총 9만 463개로 1년 전보다 1만 2,920개가 늘었고 전달인 5월 8만 9,668곳이었는데 그곳과 대비해서도 795개가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35곳씩 카페가 문을 연 셈이다. 카페 수가 처음으로 9만 개를 넘어서면서 전국 편의점 수 5만 415개보다 무려 4만 개 이상 많아졌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사는 그 원인을 거리 제한 없는 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커피 가게가 이처럼 폭증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1억 원대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매장을 여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고 나면 커피점들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는 동일한 브랜드 커피가 100여 미터 거리를 두고 입점하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쟁사보다 같은 브랜드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저가 커피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박리담회 전략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경쟁 브랜드뿐만 아니라 동일 브랜드와도 상권을 나눠 가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가맹점주를 위한 출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출점이란 얘기죠. 이러한 문제들은 말이죠. 편의점 업계에서 먼저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편의점 업계는 2018년 12월 출점 제한 자율 규약을 도입했고 지난해 말 이를 3년 연장했다.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가 도입한 이 규약은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기준 50에서 100m 이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3년간 위반 사례가 9건에 그쳐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업계에서 서로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거리 제한을 지키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편의점은 큰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몇 개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협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나가자. 그리고 또 실제로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를 봤다는 거고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커피 전문점 시장도 이런 식의 자율규약 도입 말고는 정부가 강제로 출점을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모범 거래 기준을 설정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대해 500m 출점 제한을 도입했다가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2년 만에 폐지한 전례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근데 모든 규약과 정책을 자영업자들 위주로 만들어 놓지를 못하고 기업들 위주, 프랜차이즈 본사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정책 참 문제 많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점주들인 거죠. 좀 있으면 아마 편의점보다 카페가 2배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카페들은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덕분이네가 분류하는 도시 카페는 그 경쟁 때문에 성공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시야를 돌리면 근교로 나가고 야외로 나가서 카페를 차리면 그때는 성공률이 역전이 되는 시대입니다. 안에서 움츠리고 뛰면 10개 중에 9개가 망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10개 중에 9개가 성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 소식 한번 볼까요? 해외 소식 첫 번째는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현재의 스타벅스 CEO는 하워드 실츠죠. 저도 무척이나 존경하고 그분의 자서전은 물론 스타벅스와 관련한 책을 여러 권 읽었더랬습니다. 그야말로 스타벅스는 현대의 커피 산업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죠. 지금 현재 카페를 하고 커피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브랜드이고 그 수장이 하워드 슐츠인 겁니다.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이렇게 세우고 성공을 시킨 다음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서 회장이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스타벅스가 주가가 반토막 나고,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재복귀를 합니다. CEO 자리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게 4년인가 5년 전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프레소 뽑는 거, 우유 포밍하는 거, 그 기본부터 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점포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면서 다시 스타벅스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근데 지금 이제 위기를 다시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노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에 노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찌됐든 이래저래 지금 스타벅스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이런 시점에 하워드 슐츠를 대신하는 새로운 CEO가 임명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새 CEO를 영입했다. 스타벅스의 대대적인 변신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정식 취임 후 본격적인 탈바꿈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펩시 등 유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렉스먼 레러시먼, 쉬운 5살이라고 그러시네요. 이분을 새 최고 경영자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레러시먼은 내달 1일 시애틀에 있는 본사에 합류해 스타벅스 창업자이자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와 함께 일하면서 인수인계를 받은 뒤 내년 4월부터 CEO직을 맡게 된다. 슐츠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스타벅스 이사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앞서 슐츠는 5년 전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가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4월 임시 CEO로 돌아온 바 있다. 인도계 미국인인 레러시먼은 2012년부터 글로벌 음료 기업인 펩시에서 글로벌 최고 사업 책임자 CCO라고 하죠. 이것을 비롯한 여러 주요 보직을 맡았다.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스타벅스의 새로운 CEO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카페는 그 오프라인 현장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만 일했다는 거죠.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일은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스타벅스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31일자에서 스타벅스가 위기 타파를 위해 음료 제조법부터 매장 구조까지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재료비와 임금 인상에 직면하자 모바일 주문과 배달 등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현재 미국 내 매장 200여 개 이상에서 노조가 설립되는 등 근무 여건 개선 압박을 받고 있다. 해외 최대 시장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를 이어간 것도 스타벅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아무쪼록 스타벅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생활과 문화를 바꾼 대표적인 게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애플과 스타벅스라고 덕분이네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중국 소식입니다. 여러분 루이싱 커피라고 아시나요? 한때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리면서 잘 나갔던 커피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한때 스타벅스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분식회계 같은 안 좋은 일로 문을 닫긴 했지만 말이죠. 2017년 6월 샤먼에서 시작한 루이싱 커피는 창업 2년 만인 2019년 말 전국적으로 4,507개의 직영 매장을 세우며 스타벅스를 제치고 중국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가 됐다. 저렴한 가격 외에도 모바일 주문 결제, 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 무기를 앞세운 게 시장에서 먹혔다. 하지만 좋은 날은 얼마 가지 못했다. 지난 2020년 22억 위안, 즉 하나로 약 4,1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며 주가는 90% 넘게 폭락하고 결국 그해 6월 나스닥에서 퇴출됐다. 루정야오도 그해 7월 결국 루이싱 커피 이사회에서 쫓겨났다. 거기 루이싱 커피의 대표가 루정야오입니다. 이 루정야오가 재기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2의 루이싱,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중국 최대의 커피 브랜드, 그것을 꿈꾸며
류정야오가 새로운 출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일 중국 정보통신 매체 테크 싱추에 따르면 최근 류정야오 전 루이싱커피 창업주가 창업팀을 꾸려 코티커피라는 이름의 커피숍 창업을 준비 중이다. 테크 싱추가 입수한 코티커피의 브랜드북을 보면 코티커피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다. 아침에는 커피와 비스코티를, 오후에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밤에는 술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바와 비슷한 개념이다. 코티커피는 커피만 팔고 커피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소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그 카페는 뭐 스타벅스 리저브 바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한 곳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해당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국을 진출해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중국은 좀 독특한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참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과 덕분인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인데 또 중국이니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잘 나가던 루이싱 커피는 류정야오의 잘못된 분식 해결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싱 커피는 그 이후에 건전하게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중국의 국민 커피 브랜드가 됐죠. 파산 위기 문턱까지 갔던 루이싱 커피는 최근 잇따라 호재를 선보이며 수렁에서 벗어나 부활하고 있다. 루이싱 커피가 내놓은 신제품이 대박을 터뜨리며 실적 호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루이싱 커피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4% 증가한 32억 9,870만 위안, 즉 한화로 약 6,498억 원을 기록했다. 류정야오는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루이싱 커피를 꿈꾸면서 말이죠. 과연 성공할까요? 궁금합니다. 세 번째 해외 소식은 가을 음료에 대한 것입니다. 해외에 유명한 커피 전문 매거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잡지 바리스타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간된 그 잡지 안에 가을 메뉴에 대한 소개글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소개하는 음료는 호박 향신료 라떼입니다. 당연히 뭐 호박 향신료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영어로 해석하자면 호박 향신료인데 우리로 치면은 뭐 호박 파우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콜드브루를 섞고 캐러멜이나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단맛을 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근데 모든 메뉴가 그렇지만 이 간단한 게 상당한 차이를 냅니다. 에스프레소 샷을 넣느냐 콜드브루를 넣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다른 거죠. 또 단맛을 낼 때도 캐러멜 시럽을 넣느냐 캐러멜 소스를 넣느냐 아니면 바닐라 시럽을 넣느냐 초콜릿을 넣느냐, 초콜릿도 초콜릿 소스를 넣느냐 아니면 100% 카카오를 시럽을 섞어 넣느냐, 이렇게 하면 맛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비율을 잘 잡으라고요. 그리고 토핑은 허브잎, 뭐 로즈마리나 뭐 타임이나 뭐 민트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음료는 소금에 절인 메이플 라떼입니다. 커피에 차가운 우유 거품, 여기에 핵심은 차가운 우유 거품인데요. 사실 이 차가운 우유 거품은 해외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나의 뭐 유행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차가운 우유 거품 대신에 크림이 먹히고 있죠, 요즘. 차가운 우유 거품은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에 스티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거품 발생기라고 하는 게 있죠. 아니면은 이제 프렌치 프레스에다가 차가운 우유를 넣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이게 뻑뻑해집니다. 그걸 넣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차가운 우유 거품을 만드는 거품 전용기가 나오기도 해요. 결국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분명히 상륙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새로운 메뉴로 출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우유 거품. 결국 소금에 절인 메이플 라떼는 커피에 차가운 우유 거품을 한 70-80% 꽉 채우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 차가운 우유 거품 만들 때에는 시럽을 좀 첨가해야 되겠죠. 달달한 맛이 나게요. 그리고 활용 점정은 그 위에다가 핑크색 히말라야 소금을 살짝 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프랜차이즈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소식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개인 카페를 하더라도 운영이나 마케팅은 프랜차이즈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삼아 알아보고 그것을 또 따라도 해보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개인 카페가 경쟁해야 되는 것도 프랜차이즈지만 결국 또 프랜차이즈를 경쟁해서 이겨내서 성공을 한다면
또 나도 프랜차이즈가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업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로 단실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이디야 커피가 수도권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최초로 오픈했다 하는 소식인데요. 의정부 솔매 DT점, 이 DT라는 건 드라이브 스루라는 약자죠. 이디야 커피가 최근 의정부시 용인 등의 이디야 전체 매장 중 수도권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선보였다. 133평 규모의 3층 매장이랍니다. 이디야가 첫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오픈한 것은 2018년에 여수입니다. 여수 한재 DT점이라고 하는 매장인데요. 여기를 시작으로 이디야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점차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저가 매장으로 시작한 이디야 커피가 스타벅스를 넘보는 수준까지 왔죠. 스타벅스의 상징이라고 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도 이디야가 진출한 겁니다.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도 커졌고 저가에서 중고가로 올라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이디야 커피는 괌에 진출한다고 하죠. 괌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서 미 본토를 공략하려고 하는 교두보로 삼고자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무쪼록 이대로 쭉 성공하셔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메가커피 광고 모델로 축구 선수인 손흥민이 발탁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메가커피가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하니까 컴포즈 커피는 지난달에 배우 정예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죠. 사실 이런 톱 A급 모델들은 모델료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대기업들도 세우기 어려운 모델인데 이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내세운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만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다는 얘기죠.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더 많이요. 그런데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점주들의 매출도 올라갔을까요? 과거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무리한 출점과 차별화 실패 사례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테이크아웃 수요 반사이익이 끝나면 레드오션이 심해질 것,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활성화됐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이익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인, 주식, 부동산, 이 모든 자산이 그간의 거품만큼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형 테이크아웃 커피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심각히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단신은 웅진식품에서 감성커피하고 콜라보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웅진식품이 만드는 815 콜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카페 프랜차이즈 감성커피, 여기하고 콜라보를 해서 신메뉴 출시를 했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거를 단신으로 가져왔냐면 보통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말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식품 제조 유통업체하고 오프라인의 소매점인 카페하고 서로 손을 잡고 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한다? 아주 좋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로 인해서 카페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